그래서 이제는 이 성층권에서 대륙권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이 오존이 대륙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기의 세정제 역할을 해요. 우리 지구 대기에는 산소가 많잖아요. 대기로 유입된 모든 물질들은 다 산화를 겪게 됩니다. 왜 산화가 되느냐? 이 대기권에 이런 물질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저희가 숨 쉬는 데 문제가 생기겠죠. 아주 일예로 일산화탄소 아시잖아요. CO가 대기 중에 그대로 존재한다 그러면 저희가 숨을 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런 산화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든 물질들을 산화를 시키고 결국에는 다시 지표로 되돌려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게 오존이고 미세먼지입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생존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사실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오존은 많은 양이 성층권에서 만들어져서 대륙권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오존이 광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물질들이 대기권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제거를 하는 그런 화학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존과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지구 대기의 화학 작용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뭐 이름 모르는 여러분 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대기 화학의 가장 간단한 모식도예요. 근데 간단한 모식도. 네, 간단한 모식도입니다. 간단한. 근데 여기 보면은 N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질소고요. 여기 S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C라고 쓰여져 있는 건 탄소죠. 탄소, 질소, 황. 우리 지구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이 이렇게 대기 중에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면서 오존이 만들어지고 또 미세먼지가 만들어져요. 사실은 이런 화학작용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오존과 미세먼지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지 이런 물질들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의 화학을 저희가 과거엔 잘 몰랐어요. 이런 대기 중에 오존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작용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알게 된 게 뭐 거의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나사에서 외계 이 우리 우주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생존에 필요한 대기의 조성을 연구를 하자.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수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국의 나사에서 세계 대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수행을 했어요. 1990년대에 저도 이런 연구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1992년인데요. 이 나사의 DC-8이라는 비행기입니다. 모든 기계를 여기 다 싣고 이런 과학자들이 날아다니면서 대기를 채취해서 그 안에 조성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게 저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때 같이 일했던 요 하얀 티셔츠 입은 친구가 바로 요 친구입니다. 2016년에 요 나사의 대기 화학 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돼가지고 2016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 친구는 이때 모델을 하는 친구여서 이 관측에는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나사에 저희가 캡틴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모든 과학을 오거나이즈하고 측정을 하고 또 이런 그 연구를 발표하는 치프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프로젝트는 아닌데 요 다음에 수행했던 프로젝트에 함께 비행기를 탔던 친구예요. 근데 저희가 4명이 같이 만나가지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아,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제가 연구에 참여할 때는 뭐 20년이 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다시 만날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나쁜 일도 생기겠지만 예기치 못한 이런 기쁨도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이때 제가 사용했던 요 배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6년에 오산에 왔던 좀 모양이 달라졌죠. 그 저희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입니다. 안 그래도 여기 질문 중에 네. 어떻게 오존의 농도를 측정하나요? 막 이렇게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해답이 나오는 비행기 타고 직접 네, 비행기 다니시면서 타고 측정도 해도 되고요. 하늘에서 측정을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네, 요거는 우리
서울에서 측정된 오존과 PM2.5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 연평균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감소를 했고 최근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오존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 관심의 차이가 좀 다르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직접적인 거는 미세먼지는 저희가 눈으로 농도가 높으면은 뭔가 시정이 안 좋아지니까 보이는데 사실 오존은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존의 발령 횟수, 고농도 발령 횟수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아까 보면 농도가 이렇게 평균 농도를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고농도의 발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1월, 2월, 3월을 연도별로 이렇게 평균 농도를 플러스를 한 건데 보면은 증가,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2020년 팬데믹 시기에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저희 현재 보면은 농도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데 고농도 발생이 빈도가 많아졌고요. 또 고농도의 그 농도가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죠. 2017, 18, 19년. 그래서 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발 이 미세먼지 농도를 좀 낮춰주십시오. 근데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높은 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저희도 몰랐거든요.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었죠. 근데 먼저 오존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그 오존은 낮의 농도가 높아져요. 광화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건물 안으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오존의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게 사실 식물들이에요. 저희 농작물 생산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농작물의 그 생산이 오존 농도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연구가 많이 얘들은 대피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대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오존은 따뜻한 계절에 농도가 높아지는데 농작물들이 생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농작물 작황에 오존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오존은 나라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릅니다. 멕시코시티, 중국, 그다음에 또 유럽, 우리나라 뭐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게 시간과 또 여러 가지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만 이 국제보건기구에서 이 권장하는 거는 이게 1시간 고농도보다는 8시간 평균이 더 중요하다. 이 정도까지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8시간 평균이고 이건 1시간 평균인데요. 이 8시간 평균을 적용하면은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굉장히 초과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보건기구에서 권장한 이 수준까지 낮춰야지 됩니다. 교수님 이쯤에서 네. 우리 서포터즈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잠깐 질문 받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네. 서포터즈 친구들 나와주세요.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방금 그 오존의 위해성을 설명하실 때 농작물이랑 사람 같은 생물에 영향이 끼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살아있는 생물뿐만 아니라 기계나 건축물 같은 거에도 영향이 될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을까요? 네, 건축물은 뭐 오존도 있지만 그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산성비 아시죠? 네. 그 산성비가 건축물에 미친 영향은 그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은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희 이제 오존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은 되지 않고요. 얘가 아무래도 뭐 다른 물질들의 또 생성,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산성 물질 생성에는 또 영향을 미치니까 막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오존은 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은 산화제잖아요. 저희 몸속에 생물들이 산화가 빨리 되면은 생명 사이클 보시면은 알 텐데 우리가 노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당량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겠죠. 설도 질문이 있나요? 네, 그 보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혹시 오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있나요?
글쎄 어떤 의미에서 오존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말씀하시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사실 이제 대기 중에는 오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존은 꼭 필요합니다. 미세먼지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인구가 미세먼지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 중국이나 인도의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농도에 노출된 인구도 많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농도에 노출된 그 사람들은 중국인이나 또 인도 분들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유럽이나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대비가 되죠. 여기 위에는 기준을 제가 써놓은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기준을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그 미세먼지가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북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하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하얼빈이라는 도시, 여기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미세먼지가 사실 중국에도 아니면 아시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의 LA도 약간 그 미세먼지 문제는 좀 다르지만 이런 입자 물질보다는 이제 오존하고 관련된 그런 광학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LA도 이런 스모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미국뿐만인가요? 영국에도 이런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사하라에서 날라오는 더스트하고 또 자동차 배출물들이 또 이런 스모그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우리가 깨끗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들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진 싱가포르로 돌아가 보면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이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이 싱가포르에서 만든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인도네시아의 그 산불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싱가포르까지 유입이 돼서 싱가포르의 유명한 호텔인데요. 이 낮에 찍은 사진인데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여기 보면 이 4개의 그 현상 중에 가장 심각한 그런 미세먼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미세먼지는 조금씩 양상은 다르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동차, 이런 오염물질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다에 가면 해염, 그 다음에 또 이 사막에 가면 소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많은 다양한 자연적인 물질들, 그 다음에 화산재, 뭐 분진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실제 우리 그 미세먼지의 이제 조성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에 가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좋은 뭐 피톤치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식생에 의해서 배출되는 물질들도 대기 중에서 산화작용을 겪게 되면서 미세먼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주 다양한 생성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복잡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세먼지가 생성이 돼요. 기체 분자, 이제 옹스트롱이라고 그러는데요.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그러면은 한 10의 6승 정도가 됩니다. 마이크론 사이즈고요. 근데 걔네가 구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돼서 구름을 만들게 되면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게 돼요. 제가 그냥 아주 간략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미세먼지라고 하면 1마이크론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얘가 구름을 만드는 입자가 돼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레인드랍이죠. 빗방울이 되려면은 몇 배 정도 성장이 돼야 되냐면 이게 마이크론에서 밀리미터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10의 3승배죠. 근데 이거는 그냥 길이만을 얘기한 거예요. 얘가 최적으로 환산을 하면 10의 9승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작은 이 미세 입자가 또 구름 입자로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미세 입자는 구름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발 미세먼지를 다 없애주세요. 막 그러면서 탄원을 하셨어요. 근데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다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담수를 우리 공급받는데 이 미세먼지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에어로졸이 없으면 이 relative humidity죠. 상대 습도가 400% 이상이 되어야지만 구름 입자가 생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400%는 impossible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대기 중에 근데 이런 미세 입자가 존재하면 이 상대 습도가 한 100%만 조금 넘어도 미세 입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세 입자가 대기 중에 있는 거를 인간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단지 조건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경우에.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제목을 정교한 화학 튜닝이라고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적정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교해야 되는. 네, 이런 미세 입자가 많이 존재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입자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날에는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보이죠. 그럴 때는 기체 분자에 의한 산란이고요. 이런 미세 입자가 존재하면 또 이런 입자에 의한 산란. 저희는 이런 하늘을 쳐다볼 때 아름다운 이런 노을과 또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게 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분자, 또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런 미세 입자와 태양빛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과학적인 작품입니다. 최근에도 저 퇴근할 때 보니까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노을이 아니라 약간 생각에 지구가 멸망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늘의 색깔이 엄청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실제로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다홍 색깔 노을을 볼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근데 그게 너무 많이 자주 발생하면 사실 안 좋은 거죠.